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년도 총 지출 예산 604조 4천억 원, 국가 채무 1,068조 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재정의 선순환 구조 착근을 위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내년도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리의 세금과 나라 빚으로 꾸려진 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604조 4천억 원.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할 예정인데, 최양호 고문님 어떻습니까? 네. 임기 마지막에 짠 예산 올해보다 8.3% 늘었다는데. 전체적인 평가랄까 규모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시작이 400조였거든요. 2017년도에 400조가 지금 604조로 지금 4년 만에 이제 1.5배를 갔는데요. 네. 사실 200조에서 400조 갈 때요. 우리가 12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마지막 200조를 더하는 데는 4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뭐 재정을 더 써도 된다. 네. 그러나 속도는 조심해라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또 600조를 넘는 그런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감이 있고요. 예. 요번에 이제 뭐 전체적인 그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어요. 예.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랑 중심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 이 정도 타이틀 뽑으려면은 예. 임기 첫 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5년 차로 들어왔으면 이것을 추스리고 다음 정권에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 또 이제 보니까 목표들도 보니까 예. 2030년도에는 최고 반도체 가고 뭐 2030년도에 차세대 2차 전지 전 세계 1등하고 뭐 등등 좀 장기 플랜을 내놨는데 예. 지금 사실 가장 우리가 지금 뭐 염두에 둬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건 회복이거든요. 회복. 그럼 과연 회복에 이 초점이 맞춰졌느냐? 예.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산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졌느냐? 오문성 교수님, 올해보다 이제 8.3%면 굉장히 증가율이 높은데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대로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들리는 데 대해서? 뭐 확장 재정을 하게 된 뭐 이유가 뭐 없는 건 아니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가 복합적이긴 한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예. 쭉 7.1%, 뭐 9.5%, 9.1% 이렇게 해서 예. 평균 8.6% 정도 돼요. 8.6%. 예.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평균이 6.59%고요. 예. 박근혜 정부가 4.28%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높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국가 채무에 대한 어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예.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비율도 중요하지만 예.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그 가파르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예. 이 발표하면서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예.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예. 22년부터 23년 이게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에 대한 예. 그 증가율은 예. 대략 한 5%, 4%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때는 이렇게 높게 해놓고 그 다음번에는 규제를 해야 된다, 자기들도. 이렇게 좀 하는 거 보면 조금 이게 보기에 따라서 책임감이 조금 없어 보이는 예산이 좀 없어 보이는 예산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자세히 보니까 재밌어서 한번 제가 언뜻 봤는데. 예. 근데 확장 재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게 과연 확장 재정인가에도 의문점이 갑니다. 8.3% 늘어나는데 왜 그러죠? 세수는 19.8% 올랐거든요. 세수는 20%씩 오르는데 진짜 확장 재정이면 이거 올린 거 다 써야죠.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충당하기 위해서 짜놓은
국세 증가율은 지금 19.8로 예. 잡혔잖아요. 그렇게 예. 늘어나는데 왜 20%씩 늘어나는데 예. 지금 뭐 이거는 전체 예산은 8%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로 진정한 세수가 이렇게 호황인데 재정 역할은 축소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왜 적게 쓰냐. 뭐라고 답변할지 홍남기 부총리한테 한번 내가 직접 한번 영상 편지라도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후에 한번 논의를 할 텐데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그럼 왜 국세 수입이 이렇게 19.8%나 늘어나게 잡아놨죠? 세금을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이 왕창 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예, 국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계속 추계를 해서 계획을 잡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예. 항상 우리가 그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보면 우리가 다른 세목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목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관련 세목들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지금 현재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과도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과도한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과도한 면이 어느 정도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권 쪽에서도 우리 그 정부 우리 그 지방 우리가 그 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그 패배를 한 이유가 예. 부동산 관련된 거고 지금 현재 후보들도 보면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여기서 많은 어떤 세수를 걸어들이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에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부동산 양도세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또는 증여세라든지 이런 데 세금이 왕창 그렇습니다. 늘고 예, 있다는 그게 이제 거죠? 보통 우리 국세청에 세무서에 가면 재산세가라 그러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많이 넣은 거죠. 그쪽에서. 그럼 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그래도 부동산세로 늘지만 이거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경제 모델 추정으로 돌리면 내년이 3.2% 성장이에요. 내년 거기다 성장은? 물가는 1.1% 지금 올라가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예. 이걸로 세수 20%안 나옵니다. 19.8%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어떤 법인세를 많이 낸다든가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세 구간에 있어서 또 종부세가 지금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더 부담이 되는 그런 구조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아닌가 보입니다. 세목들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보면은 예.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 소득세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어떤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하반 경직성이 있으니까 오르니까 계속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법인들의 어떤 기업 활동하기에 예. 유리하게 작용하면 늘어나는데 그게 불리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의 우선 구체적인 내용도 따져보기에 앞서서 이런 예산을 쓰게 만드는 국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도대체 이상하다. 19.8%나. 결국은 집값이 올랐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는데 국가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네. 덕을 본 꼴이 된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나요?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진짜 내 뭐 네. 전방위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사실 내년도에 줄어들 세금들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분명히 줄 거고요. 올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내년에 올해처럼 또 주식이 화랑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증권거래세도 지금 요번에 계산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 9%를 따졌더라고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도 한 10% 넘게 지금 빠질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종부세 29% 늘어가는 걸로 지금 뭐 기본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26%.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법인세가 지금 12.6% 올라가는 걸로 뭐 계산하는 데는 썼더라고요. 예. 올해가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예.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았는데 그걸 계속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에 올라가면은 이거 많은 이 증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많이 듭니다. 네. 전체 604조 4천억 원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심의를 해서 그래도 보통의 경우에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까? 늘어나는 쪽으로?
늘어나는 때는 정부에 이제 그러니까 받아야 기획재정부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늘리지 못하고 보통은 줄인 조금- 만큼 보통은 줄여들죠. 줄여야 되는 예, 거죠? 줄여듭니다. 네.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 규모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봤고요. 좀 세부분화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뭐 이렇게 가장 많이 늘어나거나 좀 눈에 띄는 그런 예산 내용을 좀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예, 뽑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예. 비교표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난 쪽이 현재 교육 쪽입니다. 교육. 쪽 많이 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좀 줄어든 쪽이 이제 우리 SOC 쪽. SOC가 쪽이 좀 줄어들고요. 줄었어요? 아, 그게 이제 증가율이. 자, 증가율. 증가율. 네. 예. 이게 절대 금액으로는 1조 정도가 늘었는데 증가율은 줄어들고 네.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제 절대 금액보다도 증가율을 보기 증가율.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쪽 네. 이쪽도 좀 줄어들고요. 다른 건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방 행정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지방 많이 행정.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늘어난 것은 최고원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었을까요? 좀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제 무상 그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무성 지출이 많은 게 지금 그냥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일단 6.5%는 그냥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는 반값 이 등록금 반값 등록급 대상이 좀 늘어나죠? 네,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합해 놓으면은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SOC도 보면은 예. 드디어 국토부가 60조 예산의 시대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국토부 관련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SOC 분야 역대 이제 최고로 이제 봐야 되고요. 27조 정도 지금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SOC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심성으로 써야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그렇게 했고. 전 정부를 좀 비난했죠. 많이 전 했죠. 정부에서 SOC를 활용해서 네. 경제 회복을 꾸렸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하게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MB 정권도 많이 이제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조금 눈에 띄는데 내년에 사실 선거가 두 개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선거가 두 개나 그렇죠. 있습니다. 그 뭐 그런 정치 공학적인 부분들도 대선과 지금 지자체 선거. 야당 의원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 좀 뭐 칼질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야당 의원들도 함께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 지역구 예산은. 지금 오문성 교수님, 이 SOC 예산 증가율은 둔화됐다고 하는데 정부 자료를 보니까 절대 규모는 역대 최대네요. 28%. 예, 절대 금액 1조가 늘었죠. 늘어서. 늘었고 이제 증가율은 지금 줄어든 거로 많이 줄어든 거로 네. 작년에서 올 때는 11.9%였는데요. 이번엔 3.8%니까 상당 부분 줄어든 건 맞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 교통망 GTX ABC 본격 추진에 좀 많이 돈을 썼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예, 예. 요즘 뭐 신도시 조성하고 그런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최고문님 의심하기는 선거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나. 네, 네. 뭐 그렇게 가능성은 해석할 있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 예. 정말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우리 최고문님 좀 특징적인 부분이 또 어떤 뭐 일자리 부분도 많이 늘었죠. 일자리 부분은 많이 늘었네요. 네. 사실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한데 지금 31조로 지금 일자리 부분은 돼 있는데요. 31조. 31조를 써서 예. 211만 명의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예. 그러는데 네. 과연 211만 개라는 게 또 우리가 봐던 뭐 진짜 알바 형태냐 지속 가능한 일자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짜 독수리의 눈으로 이거는 검증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청년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올라갔어요. 청년요? 네, 청년 부분들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 뭐 우리가 청년 부분 계속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3월부터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4차례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세요. 지금 이런 엄중한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청년들을 도와야 된다. 예. 그런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3조 이상이 지금 증액이 돼서 23조를 지금 청년층에 쓰고 있는데요. 네. 뭐 청년층에 쓰는 건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는 진짜로 이 세심하게 보아야 됩니다. 이 알바 형태의 단기성 일자리 이런 것들은 진짜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예. 청년 쪽에 지출하는 거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예. 뭐 일부 그 수긍이 되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의 뭐 주거비 부담에서 이게 보면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실은 조금은 정말 선심성이고 이게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어떤 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뭐 재정 지출을 확장하고 이거 다 좋은데 이 확장을 어디다 하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어디다. 어디다 다시 예산을 더 말하면 쓰느냐. 이러한 것을 지출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죠? 다시 돌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냥 나가서 그거로 끝나고 현금성으로 나가고 정말은 이게 예전부터 뭐 조금 주더라도 전체 금액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 고마워하지도 않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의 지출이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많았다. 예. 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년 대책 내용 중에 몇 차례 뭐 발표도 됐지만 저소득 청년의 월 20만 원씩 월세를 그냥 주는 거고요. 그게 있고요. 또 서민 중산층의 국가 장학금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중산층에도 학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게 있고 오문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월세도 무이자 대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집을 뭐 좀 살 수 있게 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원만 해가지고는 네, 거기다 뭐 청년 내일 체험 통계 예. 통장 그다음에 또 장병들이 이제 제대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에 이제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이 청년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또 이 부분이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굉장히 뭐 청년들에게 지금 쓰이는 돈은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진짜로 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 교수님? 어느 정도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소상공인 되나요? 지원이 이제 손실보상으로 1.8조, 네, 1조 8천억이고요. 1.8천억 원. 네. 이 맞춤형 제도약 예산도 3배가 확대됐는데 네. 제가 보는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소상공인이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그 많은 피해를 본 주된 이유가 영업을 못했죠, 영업을. 영업을 못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언페어했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에는 그죠? 뭐 서너 명 모여도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되고 이게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으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손실보상이라는 얘기는 법으로 할 때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정부가 한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적법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연히 적법하다. 저도 뭐 적법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적용될 때 실제 적용될 때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지금 저기는 왜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보상액도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손실보상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줬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얼마나 이게 지금 자기들이 손실을 본 거를 커버가 될까요? 이게. 전혀 이렇게 돈은 많이 예산으로는 지원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만족하지 않고 불만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그 루프홀인데요. 가만히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나면 그만큼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자기들은 항상 불공정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단계에서는. 그래서 사다리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에 대한 불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소상공인들을 이 문제가 해결을 되려면 우리가 백신이 빨리 접종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번 백신 예산도 좀 확보가 좀 된 거죠? 이번 네, 지금 예산안에? 뭐 5조인가 6조 정도 지금 뭐 돼서 충분히 지금 뭐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모든 이런 경제 성장률 내년에 이제 뭐 3% 가고 이런 거에 기본 전제 조건이 지금 백신을 다 마친다는 조건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필수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요번에 이제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2025년에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1위를 가는 한국형 뉴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여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 같은 데도 지금 더 세피에서 지금 받아서 한다. 뭐 우리 또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환영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진짜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내년에 1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글로벌 K 글로벌 백신 펀드를 만들고 그렇죠. 정부가 직접 또 출자한다고 하니까 뭐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산안 내용이 워낙 좀 많아서 또 아동 수당들이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예, 뭐 아동 수당이 8세 미만까지 늘어나고 또 영아 수당이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동에 대한 이제 그것도 복지라면 네.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은 나름대로는 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금 저출산 국가라서요. 예.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면 국력 자체가 굉장히 그죠 약화되기 때문에 예. 현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다만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상황이 수전 잠깐 많이 놓고 보면 참 그 우리 자식들을 그 교육시키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지원이 그 아기를 더 많이 놓게 만드는 정도의 지원인가는 제가 의심을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영아 수당이 이번에 이제 0세 1세까지 영아 수당이 30만 원, 월 30만 원에 들어가고 또 첫 아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아예 주기로 예.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동 수당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월 10만 원씩 준다면 뭐 큰 도움이 안 될까요? 애 낳는데. 지금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지금 벌써 30조 이상의 지금 뭐 돈을 써가면서 이 저출산을 지금 깨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원에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은 예.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게 여성의 경력 절단이에요. 경력단절. 예, 그거를 단절을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불만사항 1위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네. 있지만 사실 이게 육아하는 거는 사회와 가정과 회사가 뭐 삼각다리가 돼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원인 분석부터 좀 잘 돼 있다면은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뭐 노동의 어떤 유연성부터 이게 보통 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단순히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진단이 잘 나와야 처방이 좋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탄소 중립 지금 정부 법안이 지금 소위를 통과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이번에 내년 예산에 잡혀 있던데 이 탄소 중립법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이 예산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나 이 예. 탄소 배출 감소라고 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탄소 중립이나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규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탄소 국경세라고 그래서 탄소를 실제로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이제 수입하는 물건들은 관세에다 또 엎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나름대로는 그 금액에 대한 뭐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금방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예. 이 탄소 중립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가야 될 방향이다 이 생각합니다. 다 이제 필요한 예산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늘리다 보면 결국은 빚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네. 나라 빚을 많이 쓰면 경제가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재정운영 계획 보면은 이제 내년 말고 내후년부터는 5%로 줄인다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자가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 지금 분명히 건전성 개선이 필요한데
뭐 재정 준칙이 우리가 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더 강력한 부분을 해야 전체 나라 운영하는데도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을 해야 되거든요. 예. 분명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은 국회 입법으로 또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그것에 따르는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규제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또 세입과 세출이 이대로 된다면 우리 나라 빚이 1,068조 원으로 늘어나고 예, 예. 뭐 조세 부담률도 처음으로 지금 20%를 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미래 후대에 많은 짐을 주는 꼴이 되는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니까 그나마 나은데 예.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는 이제 후대에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당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그 국가의 한 정부의 예. 재정 건전성하고 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려고 하는 어떤 재원의 확보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부 어떤 규제용으로 쓰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항상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그 액수를 보고 실제로는 같이 맞춰가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모자라죠. 세금보다 더 많이 쓰는 건데 예. 그래서 보면 우리 재정 준칙을 보더라도 예. 이 통합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다. 네. 3%까지는 우리가 봐주겠다 예. 하는 것이 일단 많이 쓰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좋습니다. 많이 쓸 수 있고 그 재정 수지가 이제 적자가 남으로써 재정이 이제 다시 한번 그 경기가 선순환할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선순환 될지 안 될지는 뒤에 결과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자기들이 잘해야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세금이 예상보다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증거 아니냐. 이런 게 계속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뭐 고액 자산가라든가 고액 소득자들의 마른 수건을 짠 거죠. 우리나라는 누진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실 지금 국세 감면에 지금 해당되는 금액이요 59조예요. 60조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세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게 늘어난 거는 R&D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제 혜택을 지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소득인 곳에 다 진짜 제세 이 과세를 한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지금 조세 부담률 20% 이제 뭐 넘는 거는 이제 당연시 됐고요. 사실 이거를 국민 부담률 그러니까 보험 내고 뭐 이런 우리 의무성 지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부담률.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고 국민 부담. 우리 이제 연금 내고 뭐 보험 준조세 같은 거죠. 준조세 같은 거. 네. 4대 보험 같은 거. 네, 이거는 28.6%까지 올라갑니다. 내년에. 예.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진짜로 30% 가는 거는 뭐 바로 뭐 내일 일이 되는 거죠. 예. 이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은 실제 돈을 쓸 수 있는 가처분 수준이 자칫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튼 뭐 조세 부담률도 올라가고 국민 부담률도 올라가고 나라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렇게 돈을 내야 되니까요, 누군가가. 어떻습니까? 이게 국회로 가면 이게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힘겨루기가 이루어질까요? 교수님 예상을 하시기에. 결국은 이제 예산안이 가면 여당과 야당이 이제 서로 심의를 하고 그게 이제 통과시키는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다만 이제 예산의 성격 중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례적으로 소비성으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선이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대선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현 정부에서는 이거 평소에 하던 것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이쪽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현재 이것은 어찌 보면 뭐 이런 대선 관련해서도 해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왈가왈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 관련 민감한 예산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번엔 더 세질 것 같아요. 과거에는 12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심의하는 게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고 이러는데 이번에 선거가 3월 9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내대표가 이거 원내 전략을 짜는데
그럼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같은 거 예. 이제 이거를 연결시킨단 말이죠, 예산에. 예산에. 그거 통과시킬래 안 할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예.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복이라는 화두를 지금 여당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예. 국민이 얼만큼 회복될 수 있느냐에 우선적으로 해서 사실 예산 짤 때 모여서 보면요. 이 원칙이 그래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려 내려오는 거니까 네. 회복이라는 뭐 시대적인 소명과 이 시대적인 정신에 맞춰서 여야가 잘 이제 뭐 협력을 해주시길 바랄 뿐이죠. 네. 네, 내년 예산 처음으로 600조가 넘는 604조 4천억 원, 나라빚도 1000조가 넘어서 1068조 원.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